네, 미주은행 변정규 전무 모시고 경제 인사이트 이어가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자, 최근 많은 환율 전문가들이 강달러의 종말을 말하고 있어요. 불과 얼마 전만 해도 뭐 1,400원대 중반, 1,500원 넘는다 막 이런 얘기 많았는데 이제 금리 인상 종료 시점과 맞물려서 달러 강세는 어느 정도 수그러든다 이렇게 봐야 될까요? 글쎄요, 10월 달까지만 해도 1,400원대의 환율이 계속 유지가 됐었지 않습니까? 예. 이 이례적인 경우였는데요. 또 갑자기 11월 들어가죠. 이게 급락을 했습니다. 예. 1,400원대까지 떨어졌다가 뭐 한때는 1,200원대 후반까지도 이렇게 밀렸었는데요. 지금 이제 그 달러가 많이 사실은 전환점을 가진 건 맞아요. 그래서 그 초강세는 일단 접어들었다. 그렇지만 아직 달러 강세 1,300원 수준도 좀 강한 그런 레벨이거든요. 예. 그래서 예전하고 이렇게 비교해 보면 그래서 아직도 달러 강세는 유지되고 있지만 앞으로는 좀 변화할 수 있는 여력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예. 그리고 사실은 이렇게 내려온 이유에 대해서 몇 가지를 아직 예. 살펴보는 게 중요할 것 같은데요. 예, 그림 한번 좀 설명을 해주시죠. 네, 요거는 이제 N1 환율이고요. 이제 사실은 이제 그 N1 환율은 우리나라 수출에 굉장히 중요하죠.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그 N이 이렇게 높으면요, 저렇게 보시면 지금 아직도 우리나라에 비해서 되게 싼 거예요. 네. 예, 그래서 N화가 이제 매우 강해졌다가 이 코로나 전까지는 지금 최근에 이렇게 많이 내려온 건데 수출에는 사실 도움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제 일본이나 이런 데 해외 여행 갈 때도 사실은 되게 좋은 시절이죠. 갈만해졌다 뭐 이런 얘기 예, 많이 예. 하죠. 또 미국인들이 또 이렇게 한국이나 일본 관광 많이 온다고 하는 것도 역시 강달러 그 영향이라고 봐야겠죠. 맞습니다. 예. 공항에 가면 한국인들 많이 보인다고 해요, 요새. 네. 일본 공항에. 그 반반이라고 그러던데요. 자, 아직 강달러 종말을 말하기는 좀 이른 감이 있는데 그것이 아무래도 이 미국의 물가 지표와 12월 FOMC 아니겠습니까? 네.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네, 지금 보시면 이제 아까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초강세는 일단 접어들었다. 하지만 1,400원대의 강세는 일단 어느 정도는 유지가 될 거다. 그래서 내년 초에는 2, 4분기 이후에는 1,200대로 이렇게 내려갈 수도 있다. 이렇게 전망을 하고요. 약세가 좀 진정이 돼서. 하지만 하나 유의점은 뭐냐면 이 금리 차가 좀 많이 역전폭이 늘어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요. 그래서 한미 금리가 지금 역전 상황인데요. 네. 이게 많게는 1.75%포인트까지 역전이 가능할 수 있다. 그래서 이거는 좀 주의해서 우리나라가 예. 봐야 될 이렇게 주의점이 아닌가 이렇게 보고요. 다만 이번 내일 모레 FOMC가 있지 않습니까? 예. 예. 미국의 물가 상승률이 이제 아직도 초미의 관심사인데요. 아직도 굉장히 높습니다. 8%에서 지금 7.7%. 이번에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지만 많이 조금씩 낮아지는 그런 추세예요. 네. 다만 이런 상승률 자체는 낮아지고 둔화되겠지만 지금 물가 상승률 자체도 매우 높은 수준입니다. 그리고 지금 물가 상승률이 0% 제로로 간다 그래도 이때까지 올랐던 물가는 어디로 가는 건 아니거든요. 그렇죠. 높은 수준이거든요. 벌써 올랐어요. 그렇기 때문에 미국 연준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는 좀 약간 속도 조절을 하지 않을까. 그래서 좀 이때까지 너무 피로도가 많이 쌓였습니다. 예. 0.75%포인트 자이언트 스텝을 4번에 걸쳐서 연속적으로 했기 때문에 시장도 좀 피로하고요. 연준으로서도 이렇게 많이 올렸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이렇게 시간을 좀 두고 봐야 될 측면이 있을 것 같아요. 지금까지 영향이 얼마나 될지. 그래서 이번엔 0.5%포인트의 인상을 예상을 해봅니다. 네. 자, 지금 뭐 말씀하신 대로 어느 정도 속도 조절한다 해도 미국의 최종 금리는 한 5%까지 갈 것이다. 뭐 이런 분석들이 많지 않습니까? 사실 5%라 그러면은 워낙 우리가 초저금리에 익숙해 있어가지고 이게 상당히 아주 그냥 높은 봉우리 같은 느낌이 듭니다. 그 기업들 입장에서 빚이 많을 경우에는 5% 이거 감당하기 쉽지 않은 금리인데 그래서 내년에는 신용에 집중해야 된다. 뭐 이런 지적을 하셨던데요. 그 설명 좀 해주시죠. 네, 내년에는 신용에 좀 이렇게 포커스를 두시면 어떨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키워드로 볼 때요. 작년 이맘때는 저희가 인플레이션, 물가 상승에 여러 가지 초점을 뒀었고요. 작년 키워드는 이 물가 상승률에 따른 금리 인상이었습니다. 고금리였죠. 이제 내년 키 인상은 뭐냐 키워드는 그럼 신용이라고 봅니다. 이 신용이라는 건 뭐냐면 여러 가지 거래에 바탕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신용이. 그래서 최근에 사람의 동맥경화에 빗대서 돈맥경화 이런 말을 많이 네. 하지 않습니까? 이런 돈맥경화의 그런 원인도 사실은 그 기전은 신용에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은
강원도 사태 예를 들면은 신뢰도가 추락을 하니까 회사채의 신뢰도가 추락을 하니까 이제 신용이 하락하게 되고요. 채권의 신용이 이렇게 되니까 기업들의 유동성이 악화되게 됩니다. 왜냐하면 조달을 할 수가 없는 거죠. 기업들이 조달을 하려면 뭐 주식을 발행하거나 채권을 발행을 하거나 아니면 대출을 받는 방법밖에 없는데요. 주식도 시장이 안 좋죠. 그리고 채권도 이렇게 신뢰가 추락이 되니까 잘 융통이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방법은 이제 대출밖에 없는 거죠. 이렇게 되니까 돈이 갈 데가 없으니까 이렇게 돈맥경화 현상이 나타나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내년에는 신용의 의미에 대해서 한번 자세하게 디테일하게 이렇게 생각해 보면 좋을 게요. 특히나 금리 측면, 그다음 자산 측면, 그다음 주가 측면에서도 이 신용은 다 중요합니다. 왜냐하면은 회사차 입장에서는 신용이 좋은 회사와 그리고 신용이 나쁜 회사는 가격 차이가 스프레드라고 하죠. 굉장히 이자율이 많이 차이가 날 거예요. 그래서 투자자 입장에서 좋을 수도 있습니다. 예. 왜냐하면 고금리를 받을 수가 있으니까. 그 대신 이제 자산 측면에서도 프라임 자산과 서브 프라임, 우량 자산과 그렇지 않은 비우량 자산 간의 그런 가격 차이가 엄청 많이 벌어질 것이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갖다가 이용한 파생 상품이나 여러 가지 거래도 금융거에서 많이 이루어질 것으로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신용을 강조하셨는데 저는 신용이라는 게 딱 공기라는 느낌이 들어요. 공기가 좋을 때는 못 느끼다가 나빠지면 확 느껴지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숨이 막히듯이 자금 경색이라는 것도 평상시엔 잘 흘러가다가 어느 순간 확 막혀버리면 맞습니다. 아예 막혀버리는 맞습니다. 거죠. 그것이 없으면은 거래가 이루어질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렇죠. 바탕이죠. 네. 신용은 공기와 같다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맞습니다. 주목을 해야겠습니다. 사실 앞서 환율 얘기하셨는데 우리나라 증시에 뭐 가장 어떻게 큰 세력이라고 할까요? 외국인들은 사실 이 환율이 큰 변수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그 환율 변화와 외국인 투자자의 상관관계 내년 어떨 것 같습니까? 예, 올해도 역시나 상관관계가 굉장히 컸습니다. 이제 환율이 주식과 상관관계가 굉장히 큰 편인데요. 특히나 우리나라는 더욱 크죠. 네. 근데 환율이 이제 내려가면은 환차익과 더불어 그다음 주식 차이도 이렇게 향유할 수 있기 때문에 외국인들이 많이 투자가 늘어나는데 반대로 이제 올해 이제 환율이 많이 올라가니까 거꾸로죠. 예, 주식시장에서 좀 어려웠죠. 환차손에다가 시세 차손이 나는 거죠. 맞습니다. 예. 그래서 환율도 이제 덩달아서 더 가파르게 오르는 이런 현상이 올해 나타났습니다. 내년 같은 경우에는 지금 그 하나 우리나라 그 특히나 주목해 봐야 될 그런 양상이 주식시장도 있지만 외국인들이 채권 매수를 많이 늘려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지금 그 현재 외국인의 상장 채권 잔고가 11월 기준으로 해서 한 230억 230조. 230조가 넘고 있어요. 230조 같은 경우는 굉장히 큰 숫자거든요. 그래서 코로나 이전만 해도 140조 정도에 불과했습니다. 2020년 초만 해도. 그러니까 이것들이 굉장히 늘어나고 있는 추세예요. 그래서 이 의미가 뭐냐면은 외국인들의 한국 투자가 굉장히 선진국 투자 형태로 이렇게 전환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요. 그래서 내년에도 우리나라에 대한 그런 주식에 대한 투자도 선진국형으로 이제 변모해가는 그런 추세다. 이렇게 큰 범위 내에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선진국형으로 변모한다는 거는 그만큼 좀 안정을 추구한다는 건가요? 그렇죠. 왜냐하면 그렇게 되면은 지수 편입 종목 같은 경우에도 뭐 대기업 중심의 이런 종목들이 예전부터 있어 왔지만 그런 종목들이 이제 계속 커지는 거죠. 왜냐하면 그런 종목들을 많이 발굴할 때 한국의 대기업들은 반드시 들어가는 이런 상황이 될 수도 있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그런데 좋은 양상입니다. 네, 좀 증시가 좀 더 안정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여지가 안정적으로 있겠네요. 움직이는 거죠. 옛날에 같았으면 우리나라가 이제 선진국에 이제 편입이 안 됐었기 때문에 이제 단기 차익을 이렇게 원하는 그런 쪽으로 이제 투자가 많이 이루어졌는데요. 앞으로는 그렇지 않고 장기적인 그런 투자 관점에서 외국인들이 투자 패턴을 변모시킬 것으로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런 점에서 뭐 긍정적으로 봐야겠네요. 네. 앞서 잠깐 언급해 주셨듯이 엔화 약세도 이제 어느 정도 끝을 보이는 것 같습니다. 엔화도 한번 짚어주시죠. 네, 엔화가 사실은 그 지금 그 일본의 그 금리는 아직까지 제로금리다. 이제 마이너스 금리인데요. 이렇기 때문에 이제 투자가 많이 좀 저해되고 했었는데 최근에는 일본에 대한 외국인들의 주식 투자도 좀 많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고요. 특히나 일본의 그 생산자 물가 지수라고 하죠. PPI. 이것이 굉장히 높이 올라가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현재 올해 들어서
대부분의 그 거의 전월이 9%대의 이런 상승률을 기록을 하고 있어요. 전년 대비. 이거 굉장히 높은 수준이거든요. 이 말은 뭐냐면 일본의 생산자 물가 지수가 이렇게 높이 올라가다 보니까 내년에는 그럼 경기가 반전돼서 호황이 오는 것이 아니냐, 회복이 되는 것이 아니냐. 이때까지 왜 잃어버린 20년, 30년 이런 말을 하면서 일본 경기가 둔화됐었잖아요. 그렇죠. 이런 것들이 조금 호황이 오는 것이 아니냐. 이러한 기대에 의해서 외국인들이 주식 투자나 뭐 부동산 투자나 이런 것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지금 어쨌든 엔저 현상이 계속 지속되고 있기 때문에 투자 관점에서는 좀 호기가 아닌가 이렇게 개인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일본 증시에서 외국인 순매수 늘었다 그러는데 어느 정도 늘었습니까? 뭐 한 그 2000년대에 들어와서 뭐 최대치로 늘어났죠. 지금 최대치로 늘어났고요. 지금 2년 사이에 최대치로 늘어난 상황입니다. 규모는 어느 정도 됩니까? 규모도 굉장히 많이 늘었는데요. 지금 뭐 보시면은 1조 2,870억 엔을 11월 달에 11월 달에 순매수한 것으로. 그럼 우리 돈으로 한 12조 가까이 되는 건가요? 네, 굉장히 큰 거죠. 이제 한 13조, 예. 13조가 넘는 돈이죠. 자, 그다음에 또 워런 버핏이 이끄는 버크셔 해서웨이가 일본 5대 상사 주식을 산 것으로 알려져서 이쪽에 또 추격 매수세가 더해졌는데 상사 업종이 갑자기 또 부각되는 이유는 뭡니까? 일본은 전통적으로 이렇게 상사들이요 굉장히 강합니다. 이제 상사는 이제 전통적으로 프라이드도 강하고요. 그리고 일본의 그 해외 진출이라든가 자원 개발 이런 데 있어서 상사들이 굉장히 주요한 영향을 미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일본의 상사들을 입사하려는 그런 젊은 청년층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이러한 그 자원 개발이나 아니면 해외 투자에 있어서 좀 아직도 저평가돼 있다. 주가가 이렇게 워렌 버핏은 판단한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네, 버핏이 뭐 그냥 사지는 않았을 거고 다 따져보고 샀을 것 같아요. 실제적으로 조금 오르기도 했어요. 주식 주가가. 자, 그다음에 우리가 또 주목해 봐야 될 게 이 구로다 하루이코 일본은행 총재 정말 백전노장이죠. 아베노믹스 때부터니까 뭐 지금 벌써 10년이 넘었던 것 같은데 임기 만료가 내년 봄입니다. 그러면 하루이코 구로다 총재가 바뀔 경우에 뭔가 통화 정책의 변화 뭐 이런 가능성도 있습니까? 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그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 아직까지 뭐 후임자라든가 4월 8일입니다. 이제 임기가. 근데 그 임기 이후에 이제 그 후계자라든가 이런 분야에 대해서는 뭐 아직까지는 얘기가 나오지는 않고 있어요. 특히나 일본의 그 특성상 일본인들의 특성상 현재 지금 계시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뭐 이렇다 간섭을 안 하는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우리나라는 뭐 임기 다가오기도 전에 뭐 하마평 나오고 막 그러는데 좀 다르군요. 통화 정책이 조금 달라질 것이다 이런 기대가 사실은 시장에 많이 있죠. 지금 이제 제로 금리도 그렇고 유일하게 좀 마이너스 금리를 유지하고 맞습니다. 아베노믹스도 그렇고 아베노믹스의 화신이라고 불리잖아요. 구로다 총재가 이것이 어느 정도는 변화가 있을 것이다. 시장에서는 이렇게 지레 짐작은 하고 있어요. 예상은. 그렇기 때문에 일본의 마이너스 금리나 아니면 양적 완화에도 어느 정도 변화가 있지 않을까 내년에는. 그렇지만 일본의 경제라든가 아니면 금융 상황이 어떻게 변하느냐에 따라 아마 새로운 총재도 다시 그런 전략을 새로 가져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달러나 엔화나 너무 오르고 내린 그런 측면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변 전무께서도 그 이면에 경기 침체에 서막이 있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지적을 하셨던데 좀 더 설명을 해주시죠. 네, 이제 뭐 경기 침체보다는요, 이제 경기 사이클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선 경기의 사이클이 있는데 이 경기의 사이클은 금리의 측면에서도 볼 수 있고요. 특히나 물가의 사이클에서도 볼 수 있어요. 두 가지를 다 우리가 봐야 된다. 그래서 현재 우리가 어떤 사이클에 있으면 미래를 예측하고 투자를 하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런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이제 금리 사이클로 본다면 금리 상승기가 있어요. 작년부터 시작해서 저희가 금리가 상승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올해도 계속 금리가 상승했었는데요. 그래서 채권과 주식이 금리 상승기에는 모두 하락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혼란기죠. 전부 다 떨어지니까 투자자들이 이렇게 좀 많이 혼란스러워요. 어떻게 투자를 할지 이렇게. 그렇지만 이제 금리 정체기가 오게 됩니다. 어느 정도 올라가게 되면 지금 상황에서 이제 달러도 약간 약세를 전환하는 그런 모멘텀이 금리가 어느 정도 올랐다. 금리 정점론이 슬슬 나오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달러가 약세로 좀 전환이 된 건데요. 이렇게 되면 채권 투자가 시작되게 됩니다. 지금도 네. 보면 이제 채권의 금리가 떨어지고 있죠. 이건 뭐냐면 이제 채권 투자자들이 투자하기 시작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채권값이 올라가는 거죠. 맞습니다. 채권 금리가 떨어지는 거는 채권이 강해지는 거예요. 채권 네. 가격이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채권 수익률이 하락을 하게 되는 거죠. 계속 떨어져도 나는 매력적이라서 계속 살래 이러는 거죠. 그래서 이런 정체기에서 채권이 이제 강세를 보이게 되고 이제 정체기가 어느 정도 지나서 금리가 하락을 하게 되면 이때는 본격적으로 주식 투자가 시작되게 되는 겁니다. 네. 이제 그래서 주식 투자는 금리가 인하될 것이다. 이런 기대감이 생겼을 때 본격화하게 되는 거죠. 네. 조금 빠릅니다. 실제적인 인하기보다는. 그래서 그때가 아마 본격적인 주식 투자가 시작되는 시기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반면에 물가 사이클로 볼 때도 물가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네. 특히나 이번에는 인플레이션이 굉장히 심했기 때문에 이제 디플레이션 시기라는 거는 이제 물가도 하락하고요. 경기도 하락하고 굉장히 안 좋은 시기죠. 그렇죠. 예. 이게 이제 지나면은 작년 초 정도에 저희가 리플레이션 많이 얘기하지 예. 않았습니까? 리플레이션 좀 살아난다 경기가. 그렇지만 아직도 물가는 회복이 약간 되고 있고 이런 상태에서 이제 그런 시기가 지나가게 되면은요. 이제 인플레이션이 이제 많이 오게 되는 거죠. 이제 약간 화랑이었던 그런 경기가 이제 너무너무 화랑이 되고요. 예. 그리고 이제 물가도 급등하게 되고. 그래서 인플레이션 시기가 바로 올해였습니다. 그래서 급격하게 물가가 상승을 했는데 저희가 이걸 잡기 위해서 각국의 정부하고 중앙은행이 금리 인상을 단행을 하잖아요. 예. 그리고 물가를 잡기 위해서 이렇게 되면 물가 상승률이 제어하게 돼요. 제어되게 됩니다. 제어되고 긴축을 하기 때문에 경기 둔화가 나타나게 되면 지금 우리가 접어들게 되는 디스인플레이션이라는 시기에 접어들게 돼요. 그래서 예. 저희가 지금 상황을 판단을 해보면 뭐냐면 금리 사이클은 금리 정체기에 거의 다가왔다. 금리 정점론에 거의 가까운 거죠. 그리고 물가 사이클 상으로서 보면은 디스인플레이션에 접어들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럴 땐 투자 전략은 어떻게 가져가야 될까요? 주식 하시는 분들. 예. 지금은 예를 들면은 그 내년에는 이제 경기가 좀 둔화가 되고요. 그다음에 금리는 아직도 높은 수준에서 머물게 됩니다. 금리는 정체기. 예, 정책이기 때문에 지금부터 더 중요한 건 뭐냐면 금리가 얼마나 오르느냐 이 문제가 아니고요. 높은 금리가 얼마나 지속되느냐 이게 문제거든요. 그래서 이것들이 얼마나 지속되느냐에 따라 투자가 아까 시작되는 그 시기도 좀 빨라질 것 같은데 통상적으로 물가가 굉장히 높았던 시기에는요. 주식의 회복 속도가 조금 빠른 경향이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주식도 마찬가지로 인플레이션의 영향을 받게 되고요. 예. 예. 네, 그렇군요. 자, 오늘 뭐 두루두루 아주 좋은 말씀 많이 들었습니다. 미주은행 변정규 전무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